안녕하세요. 프린트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갑은 채무자 을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기억,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그 물건이 경매를 될 경우 갑은 집행관에게도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소멸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도 다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죠. 2번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을에게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니까 유치권은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죠. 승낙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죠. 1번 제3자 병에 의하여 그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을은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에 효력이 미친다. X죠. 요건 뭐죠? 물상대입니다. 유치권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죠.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돼야 되고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 보험금에 대해서 유치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1번도 X죠. 미음번 갑이 을의 승낙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하여 물건을 사용하는 것 가능하죠. 또 을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지만 맞고 그 사용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보존행위로서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사용이익은 안 준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죠. 2번 다음 중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건데 오늘 풀 건데 저는 일단 제3취득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권리 중에서 저당권은 제외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 다 뭐가 돼요? 제3취득자가 되고요. 특징은 경매가 되면 권리를 뭐하게 돼요? 박탈당하게 되는데 요 저당권자는 뭐죠?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가졌어요. 경매가 되면 쫓겨나죠.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없잖아요. 피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가 되면 소멸되지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죠. 어차피 이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용 수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봐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뭐예요? 제3취득자가 될 수가 없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취득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최근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보호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채무자가 갚지 말래도 반대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변제하고 나서 저당권의 말소를 소멸을 해달라고 제3취득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담보되는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누구는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이면은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되죠. 왜냐하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요. 물론 변제하고 나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요.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무엇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자는
삶의 짝이기 때문에 경락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제3취득자가 쫓겨날 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상한을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냥 문제 보죠. 타당하지 않는 거죠. 1번 취득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민법 360조가 정하는 범위의 금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시 말하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죠. 2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이 말소된 게 없더라 당연히 소멸하고 부정소죠. 성이죠.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권자를 대의하게 된다는 말은 채권자를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다음 사례 1, 2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좀 특이한 걸 찾다 보니까 넣었는데 사례 1. 갑은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 변장어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물건도 다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을은 어린 뱀장어가 성어가 된 경우에는 수시로 내다 팔고 어린 뱀장어를 양식장에 넣어왔다. 기억해 두시고. 사례 2.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대지들은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새끼를 출산하였다. 자, 지금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어린 뱀장을 양식장에 넣었다 할지라도 갑은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에 뭐가요?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가 변하든 또는 성어든 새끼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2번. 뱀장어가 증감 변동하고 있더라도 갑과 을 간의 양도담보 설정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일반하면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이 뭐죠? 가능하죠. 3번 출산한 새끼 돼지들에게도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B는 이를 수취할 수 있다. 이게 X예요. 자,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나왔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과실을 수취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끼 대지는 양도담보권자 거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팔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례 1, 2 모두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문제집을 봐야죠. 그 양도담보나 돼지 새끼는 재밌어서 가끔 내는 것 같아요. 그 뱀정어나 이런 거는. 자, 오늘 교재 176페이지죠? 176페이지에 18번입니다. 제3취득자 문제죠. 풀어보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뭘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뭐가 되죠? 제3취득자가 되고요.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고 또 뭐 또 틀렸냐면 한자 더 틀렸죠. 위에 선비사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뭐죠? 팔매자거든요.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앞에 매는 뭐죠? 팔매, 뒤에 매는 뭐죠? 살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매가 돼야 돼요. 아무튼 경매인, 경락이 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1번은 뭐죠? 매치나 해치나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고요. 3번 채권의 변직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4번 저당 부동산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맞죠?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죠.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인데 저당권 침해죠. 침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권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격이 현존이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맞는 지문이고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나올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2번 저당물의 침해로 잔존가의 그대로 피담보 채권을 완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환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면 물권조 청구권 성립한다. 맞습니다.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피담보 채권을 완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완죄할 수 있든 없든 현저히 감소됐다면 저당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침해가 있으니까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감소 멸실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다시 2번을 보면은 이러한 침해에 의해서 만약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수가 없다면 실행 전이라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실제 손해액을 확정하는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요구와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상회복, 상당한 담보, 담보물 보충 청구고요. 담보물 보충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이죠. 20번인데 타당하지 않은 건데 1번이죠.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그래요. 따라서 1번이 답인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갚았으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지만 돈을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것은 3번님 보시면 저당권 등기의 말소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인 병만이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부터 이제 특수저당권에서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것이 대단히 뭐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45분 내에 무조건 뭐죠? 풀고, 시간이 모자르더라도 그냥 두 번째 과목 넘어가자. 꼭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몇 개 고르라는 문제가 있어요. 몇 개. 이것도 뭐죠? 풀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풀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약법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공동저당도 푸시면 안 돼요. 공동저당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의 특징이 이게 우리가 수학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사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분 안에 끝나지 않아요. 2, 3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계산 문제의 특징은 풀다가 안 풀리면 반복해서 푸시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권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4, 5문제를 7, 8문제 찍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도 절대로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심심하면, 먼 산 보게 되면 그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저당권 문제를 틀렸다 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7, 8문제를 찍어대면 뭐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딱 봐도 계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풀지 마세요. 항상 뭐죠? 여기는 그럴 건 아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 뭐예요? 계산을 해야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저당인 것 같으면 쳐다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풀어보는데 시험장에서 뭐죠?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그죠? 일단 공동저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개념은 간단하죠.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죠? 공동저당인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의 경매에서 동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의 경매에서 이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물건에서 얼마를 가져갈지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요것이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인데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합니다. 동시배당할 때 그런 거죠.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부족분이 있으면 잔액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 거가 있으면 먼저 뭐죠? 채무자 거부터 배당하고요. 돈이 모자른 때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공동저당권자는 경매된 그 부동산에서 전액을 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피해보고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때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항상 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
대위 목적물이 대의 대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할 건 요 정도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문제 보죠. 22번입니다. 다음 공동저당권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옳은 설명은 1번. 공동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같지 않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저당권이라는 것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따라서 각각의 물건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거고요. 2번 공동저당권은 각 저당권이 그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X입니다. 동시에 성립할 이유는 없는 거죠. 3번 공동저당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제3자 소유라면 이 사람은 뭐죠? 물상보증이라는 얘기니까 안 된다는 말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동시에 경매를 해야 한다. X입니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공동저당의 경우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불가분성이란 말은 뭐냐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과가 미치는 게 뭐죠? 불가분성이죠. 그러면 이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다 보면 일부 변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뭐하게 돼요? 수물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동저당권의 특징은 불가분성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배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넘겨보시면 23번이죠.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 경우에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만 볼 거예요. 3번 먼저 토지의 경매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가액의 비율에 의한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가액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된다. 뭔 소리죠? X죠. 왜냐하면 먼저 토지를 경매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죠? 일시배당했다는 말이고요. 일시배당하면 경매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전액 배당받고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은 언제죠? 동시에 배당의 경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공동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야 하고 X입니다. 동시에 경매할 것인지 일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5번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 일시배당이죠. 그럼 일시배당이면 전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배당을 받지 목적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받는 것은 아니므로 후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와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해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20배당하면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26번 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27번입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요런 식이 나오고 기출문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가슴 아프게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쳐다도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풀어보면 갑의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X, Y 부동산에 의해 각각 1순위 공정다당권을 설정하였다. X 부동산의 을이 Y 부동산의 병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일단 요거는 돈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액에 나와 있어야 뭐가 돼요? 계산 문제가 되는데 4번을 보시면 갑이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전액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 다시 Y부동산을 경매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에 해당하면 공동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전액 다 배당을 받으니까요. 5번 위 사의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갑이 발수될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병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예요? 대의행사하죠. 그러면 지금 이 을은 갑의 권리를 대의하니까 갑의 순위는 몇 순위예요? 1순위인 거죠. 지금 그죠? 지금 Y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예요? 병이죠. 그러면 X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 권리를 대의한다는 말은 Y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죠? 대의행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몇 순위로서요? 1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병보다 후순위라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의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일본 공동저당권. 자, 그럼 보자고요. 이제 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계산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데요. 문제를 좀 분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죠? 5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유의하실 것은 Y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병의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은 X 토지의 을은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Y 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인데 2순위가 X에는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정이 설정되어 있고요. Y에도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인데 2순위가 뭐가 설정되어 있죠? 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만만치 않죠? 그죠? 문제가 이거 1분 안에 푼다는 게. 그 다음에 Y 토지 경매되어 배당금의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이 됐어요. 자, 지금 Y 토지가,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Y 토지의 경매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갑이 다 가져갔죠, 그죠? 그러면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행사하죠. 그러면 요 문은 X토지에 대해서 1순위로서 뭘 받게 돼요? 배당을 받게 되는데 지금 X토지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4천만 원이 나왔고요. 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따라서 무가 X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이 아니라 뭐죠? 3천만 원입니다.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죠? 4번으로 있죠, 그죠? 제가 잘못 좀 잠깐 볼게요. 그죠? 4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4번이 답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행사하고 어차피 받을 돈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작년도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 나왔어요. 답은 4번이고 2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고 부동산이 ABC 세 개 부동산에 뭐가 설정됐죠?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을은 갑이 채무를 변지 않자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는데 A 부동산이 얼마죠? 9천, 6천, 3천이죠. 그래서 A가 9천만 원, B가 뭐죠? 6천만 원, C가 뭐죠? 3천만 원입니다.
을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시를 계산하는데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요. 비례시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몇이죠? 18이죠. 그러면 밑에 깔면 B에서는 뭐죠? 18분의 6이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인가요?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이니까 1억 5천에 3분의 1을 해서 얼마를 가져갑니까? 5천만을 가져가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 Y 건물의 각각 1순위죠.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라 했죠? 얼마죠? 3억. 그죠? 나이 들어서 까먹어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X부동산, Y부동산에 뭐가 설정됐죠? 공동저당을 설정했고요.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의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건물에 대해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이게 작년도 문제네요. 그래서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어요? 병이 있고 1순위가 뭐예요? 갑이고 2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정이 있죠. 이게 작년도 문제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 Y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입니다. X가 얼마입니까? 4억, Y가 얼마죠? 2억이죠. 뭔 소리죠? 정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이제 먼저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정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남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4억 대 2억에 부르니까 더하면 X에서는 뭐죠? 6분의 4, Y에서는 뭐죠? 6분의 2니까 갑은 3분의 1을 받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갑이 얼마를 받습니까? 1억 원을 받고요. 그럼 나머지 돈이 2억에서 갑이 1억 원을 받아가니까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고 지금 Y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Y의 피담보 채권액이 2억 원이니까 모자르죠? 아무튼 1억 한도로 받으니까 정해 받을 돈은 뭐죠? 4번 해가지고 1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작년도 문제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올해 시험을 예상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제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의 출제죠. Y 부동산이 무의 소유인 경우 갑이 받게 되는 금액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나온다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뭐예요? 선배당을 실시하니까 요 X부동산에서 4억이니까 3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남는 돈이 오히려 남죠. 모자라는 게 없죠. 그러면 Y부동산에서 갑은 받을 돈이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고 얼마짜리죠? 2억이니까 정은 얼마를 받아요?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상보증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 소유물부터 뭐죠? 선배당을 하고요. 모자라는 돈만 뭐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받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저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 근저당의 개념은 뭐냐? 계속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액이 뭐죠? 증감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요, 중간에 채권이 양조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수반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하고 돈을 갖고 말소를 청구할 때 돈을 갚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져요.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때는 채권 최고액 범위 아니라 실제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이 사람들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야 비로소 근저당권은 뭐 할 수 있냐면 실행할 수가 있는데,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해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됐을 때 가장 대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그 사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근저당권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1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오, 맞는 거죠. 원칙이니까. 2번 후순위 저당권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결성기 또는 존속기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한 때는 결국 계속적 거래관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료됐다는 얘기죠. 이때도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4번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근저당권은 기간 경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X죠. 어떠한 경우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한다면 해지할 수 있고 중간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입니다. 결산기 또는 존속기는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2번인데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뭐죠? 개념이고 2번 보시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일부가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질문은 맞죠. 일단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부종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죠? 수반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3번, 4번입니다. 반드시 기재될 사항은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의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3, 4번도 맞고요.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경매 신청시라는 것이 판례 입증이다. X죠. 이게 뭐야? 말이 이상하죠, 그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시다, X다.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33번인데 답은 2번입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조심하셔야죠. 결산기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누구냐?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34번인데 이거 안 적었네요. 요 채권 최고액에 이자도 포함되고요. 지연배상금도 포함돼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자 지연배상금은 무제한이다. 특별히 지연배상은 굳이 몇 년분에 하나지 않습니까?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채권 최고액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는 빠지냐면 실행비용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누가 받는 돈이냐면 법원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죠? 옆에 또 공사예요? 참 열악하네. 따라서 5번 보시면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손에 대한 배상, 지연배상금은 들어가는데 뭐는 빠져야 돼요? 실행비용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비용이 포함된다는 거는 X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뭐죠? 반복적입니다. 좀 일찍 쉬는데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